저는 최근에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너무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그냥 네 하고 이렇게 좀 쳐다봤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세게 생겨서 당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도 자기가 생각해도 조금 이 말이 약간 날카로워라고 생각하면 자기도 순간적으로 움찔해요. 그러면서 상대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거라고 기대해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그 상대에게서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의 눈치를 순간적으로 또 살필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러면 그냥 순간적으로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죠. 그냥 가만히 한번 쳐다보는 거. 또는 아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 또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그 사람을 인정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넌지시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 우리는 너무 많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는 식으로요. 아니면 그냥 웃는 경우도 있죠. 네, 아니면 아, 네, 그렇죠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제가 어떨 때 가장 괴로운가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단순히 A라는 일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 우울하지는 않았어요. 그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보 모조리 같이 행동했을 때 내가 그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나중에 밤에 집에 와서 이불킥하는 그런 경우가 소위 내향적인 사람도 너무 많을 것이고 저는 내향적인 성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비하하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냥 이 분위기를 제가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해를 만들고 그리고 제가 너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행동하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뭐 한 자리 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순간 멈추기 아니면 그냥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 연습하기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아주 대단한 말일 필요는 없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를 한다. 내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던질 때 굉장히 날카롭고 단정적이고 핵심적인 한마디를 확 던짐으로 해서 그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내고 나서 많은 독자들의 피드백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많은 피드백 중에 또 하나가 작가님 책을 읽고 너무 좋았고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셨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정말 불편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대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싸해지고 평소에 익숙한 말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떨리고 동공이 확장되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이러니까 누가 봐도 화낸 사람인 거예요. 나는 웃으면서 대처하고 싶었는데 누가 봐도 화낸 사람이 되니까 아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짐에서 내가 헬스짐에서 10kg 들던 사람이 갑자기 내일 50kg 들어봐야지. 오늘 내가 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거랑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연습들을 자기가 그냥 약간 반사적으로 익혀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냥 가만히 쳐다보기,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한편 일단 습관적으로 웃는 걸 그만두는 거. 그게 저는 특히나 많은 여성분들이 너무 많이 웃어주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웃어줌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불편한 상황에서는 그냥 정색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평소에 반응하던 강도를 낮춰나가는 거죠. 조금씩 낮춰나가는 거지 갑자기 내가 요즘 살이 너무 찐 것 같아. 내가 내일부터는 아예 안 먹겠어. 이러면 무조건 다시 살찌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기가 평소 하던 레벨이 10이었으면 9로 가보는 거고 8로 이렇게 서서히 자신을 얻어서 내려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갑자기 확 뛰어나갈 수는 없어요. 그런 연습법을 말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렇다면 그 연습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감정이 확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그 감정에 휘둘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연습을 통해서 한 발짝 멀어지고 그 감정을 조금 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 이 연습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가장 많이 써먹었던 방법인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후회해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할 걸.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할 걸 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다시 그 일을 겪으면 다시 또 그 일을 똑같이 겪어요. 그리고 또 생각하죠.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할 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화들을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할 걸이라고 했던 게 오늘만 있지 않을 거예요. 보통은 또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때 저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후회해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써봤어요. 내가 혹시나 또 상사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아니 이렇게 대답해야지. 내가 만약에 다음에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화가 난다면 내가 너무 심하게 남자친구를 인신공격했어 라는 생각이 들면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남편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저는 적어봐요. 그런 것처럼 저는 한번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써보는 경험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쓰는 것까지가 조금 힘들면 휴대폰 메모장에 내가 다음에 일이 있으면 어떻게 내가 대처할까를 한번 적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는 그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전에보다는 더 나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조금씩 바뀌는 거죠. 이렇게 써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나를 한번 네. 돌아볼 수 있는 네. 여지가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막 상처받았어, 너무 많이 힘들어 라고 생각될 때 자기 연민에 너무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자기 연민, 피해의식 이런 것들은 팩트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기도 해요. 정말로 내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생기고 내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 연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똑같은 상처를 주게 돼요. 내가 겪은 상처, 내가 겪은 이 불편함이 분명히 힘든 것이기는 하지만 나만 겪는 건 아니야 라고 조금은 떨어져서 자기 상황을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서 상사에게 어떤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왜 상사는 나한테만 이렇게 괴롭혀? 나는 얼마나 바보길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되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고통은 작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실제 하는 교통은 주관적으로 너무나 거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어쨌든 한 발자국 뛰어서 봤을 때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어떤 동시대적이기도 하고 누구에게 일어나는 어떤 공통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 그렇다면 어쩌면 이것은 내가 문제라기보다 이런 어떤 구조 속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가 쉽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자기 연민이나 피해의식으로 계속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니까 이게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렵겠지만 이것을 조금은 그래도 빠져나와서 자꾸만 보려고 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 경우에는 그게 책을 읽었던 게 가장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유효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무례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직접적으로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뒤에서 험담하는 그런 좀 간접적으로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냅두세요. 뭐 간접적으로 뭐 원님 없는 데서 나라님 뭐 욕한다는데 내 이야기를 막 네. 다른 사람들한테 험담으로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퇴보됩니다. 어차피 자연히 퇴화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수가 되게 얕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욕한 게 내 귀에도 들어왔을 정도로 욕하는 사람들이면 그 사람은 자기 편이 별로 없거나 있더라도 실수하는 사람이죠. 왜냐면 그러게요. 그 사람이 말할 때는 자기는 되게 믿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너만 알아? 에이, 진짜 짜증나지 않냐? 라고 했는데 결국 누군가 배신자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배신자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그 사람이 누구에게나 험담을 하고 다니든지 아니면 정말로 속으로는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든지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퇴화가 돼요.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하나 내가 어떻게 대처 이럴 필요가 없고 속을 들끓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어떤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 조직에서 어쨌든 좀 견제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책이 10,000부만 팔렸을 때는 다 제 책 막 너무 좋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책이 계속 팔리기 시작하니까 이 책은 좀 이렇지 않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리일 때는 별로 내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턴일 때 별로 내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팀장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빨리 술 먹고 내가 2차까지만 갔다 나 빨리 집에 가야 돼. 왜? 얘네들이 내 욕할 시간을 줘야죠. 전국에 있는 모든 팀장님들은 자기의 월급에 이제 욕먹는 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욕을 먹는다는 거는 어쨌든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어서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든 견제받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취약한 사람의 욕을 안 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최악자 이러면 그 사람 욕 안 해요. 근데 뭔가 이 사람이 뭔가 거슬려. 근데 이 사람이 힘이 좀 있긴 해.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정면에 대해서 말 못 하겠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가 진짜 싫어요. 근데 얘가 만만해. 그러면 왜 굳이 뒤에서 말해요? 너 말이야 내가 지켜봤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뭔가 내가 조금 무섭기는 하고 불편하기는 하니까 뒤에서 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까지 일일이 다 내가 가서 찾아가서 너 내 욕했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네, 주위를 둘러보면 무례한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자신이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가끔 악몽도 꿔요. 제가 실수했던 사람들이 저에게 네가 그런 책을 쓸 자격이 있어? 막 이런 막 악담을 하는 막 가끔 그런 꿈을 꿀 때도 있고 주변에서도 막 얘기해주죠. 너 방금 되게 무례했어. 막 이렇게 알려주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무례한 사람과 무례하지 않은 사람의 어떤 궁극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과 타인까지 생각하는 사람, 이게 무례하고 무례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이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무례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무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례하다라는 건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에게는 약간 무례해도 되고 이 사람에게는 덜 무례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 사람과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늠한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깍듯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례하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기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래도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례한 사람이 안 되려면 어쩌면 내가 이게 무례하지 않았을까? 무례한 행동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사람은 당연히 덜 무례해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저도 어떤 행동을 하다가 이게 혹시 조금 무례할 수도 있겠다. 이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순간순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할 때면 아 내가 진짜 오늘 무례했네가 아니라 아 그래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 이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아주 썩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순간순간 아, 혹시 이게 조금 불편하진 않았을까? 이렇게 한 번씩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한편 제가 되게 인생의 약간 지침처럼 삼는 어떤 명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신영철이라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타인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는 궁극적인 차이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그 이유가 단순하게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결과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이 행동을 했으니까 너는 나쁜 사람. 근데 나에 대해서는 과정을 알잖아요. 내가 하다못해 누구의 싸다기를 때리는 행위까지 갔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과정을 알아.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나는 나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복잡하게 어쨌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내가 타인에 대해서 단순하게 무례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타인의 결과만 보고 그리고 우리가 무례해지기 쉬울 때는 타인의 결과만 봤을 때 무례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백화점에 갔어요. 근데 종업원이 나에게 불친절했어. 그러면 결과만 보고 우리는 어떤 진상들은 이제 호통을 치죠. 지금 왜 이렇게 불친절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의 과정을 볼 수 있으면 아 혹시 이 사람이 이랬지 않을까? 내가 어떤 사연이 있듯이 내가 어떤 과정이 있듯이 상대의 좀 과정을 궁금해하기 시작하면 덜 무례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무례한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생에서 유독 무례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빠르게 성장하는 길목에 있는 거라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 어딘가에 갔을 때 내가 여기에 이제 쪼렙일 때 한참 성장하려고 할 때 내가 무언가 시도하려고 할 때 내가 완전히 초짜틀이 이제 벗어나 보려고 뭔가 안간힘을 쓸 때 우리는 무례한 사람 만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아니잖아? 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안락한 세계에만 있을 때 내가 더 이상 시도하지 않을 때 내가 편안한 곳에만 있을 때 또는 내가 무례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주변에는 나에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내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례한 사람을 만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성장도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또는 무례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할 수 있을까라고 방향을 좀 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례한 사람 안 만날 수는 없어요.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한 그랬을 때 자책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나를 지킬 수 있을까? 라는 방면으로 질문을 조금 트시면 본인의 성장이 같이 계속 꾸준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문정 작가님을 모시고 무례한 사람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